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서 경남 김해 봉화마을 추도식 현장엔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도식 분위기 어땠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천호선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천호선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정신 없으셨을 거예요. 아직도 저녁에 또 이런저런 일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추도식의 공식 일정은 끝났습니까? 2시에 시작해서요. 네. 추도식하고 또 단체로 쭉 시민들도 또 참여해 주셨던 인사들도 참배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다 돌아가실 분들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봉화마을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네. 예. 뭐 쉽게 말해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셔야 되고 또 의미도 또 같이 잔잔하게 되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식 일정은 일단은 끝났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오늘 추도식에 많은 정치권 인사들, 또 민주당 물론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제 참석했다고 하고요. 오늘 추도식에서 우리 천 고문님 보시기에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번 그 추도식 슬로건을 저희가 매년 정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비문에 남아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에 오르다라는 네. 것을 이번에 다시 저희가 내세웠어요. 네. 근데 그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오늘 시민 100명이 네. 각계각층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시민 100명이 합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와서 며칠 동안 연습하신 게 아니고요. 다 따로따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연습하셔서 오늘 처음 만나서 100분이 올라가셔서 합창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한 10살이 안 돼 보이는 꼬마 소녀가 아빠 손을 잡고 그 가사를 다 외워서 부르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야, 시민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모여든 온라인으로 이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광야에서를 합창했다. 어유, 예. 인상적이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셨고요. 자, 우리 천호선 고문님 그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해볼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의원 시절부터 이제 보좌하셨고 대통령 비서실의 국정상황실장, 의전 비서관, 대변인, 홍보수석 등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노 전 대통령 16주기 맞아서 그 자체도 그렇지만 요즘 정치 상황도 좀 보실 테니까 소회가 남다를 겁니다. 일단 우리 천호선 고문님께 노 전 대통령 어떤 존재입니까? 예, 제 얘기를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요. 네. 제가 30살쯤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30살. 국회에 있으실 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삶의 방향이 그분에 의해서 결정됐고, 네. 지금은 남겨진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 부담감을 갖고 있고, 그러나 네. 항상 능력이 부족한 것을 탓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남겨진 숙제. 예. 남겨진 숙제. 요건 제가 뒤쪽에 한번 다시 그렇죠. 제가 기억이 남아 있다면 뒤쪽에 여쭤볼게요. 예. 자, 지금 서거하신 지 16년 흘렀습니다. 그때 새천년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 어떤 점이 계승되고 어떤 점이 또 달라졌다고 보세요? 예, 제가 저는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네네. 그래서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때만 해도 김대중의 정당이나 어떤 그때 사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는 네. 국회의원들의 정당이었고 지역적 편향이 심한 정당이었거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백만 당, 아마 세계 최대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수백만의 당원들의 규모가 늘어서 이제 시민의 정당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아직 한계는 좀 있지만 전국 정당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자, 시민의 정당, 전국 정당이 됐다는 점에서 큰 예. 진전이 있었다 말씀하시고요. 자, 노무현 정신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잖아요. 자,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 중에 어떤 가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글쎄요, 그게 하나 딱 고르기가 참 어렵긴 한데. 여러 가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럴 시간이 있을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저는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셨고요. 네. 국정 운영도 민주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예를 쓰셨습니다. 국민들이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저는 끊임없이 소통하셨잖아요. 네. 국민들과. 그리고 어떤 것들은 설명하고 국민들께 직접 설득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사과도 많이 네. 하셨습니다. 예. 지금 저는 보수고 진보를 떠나서 모든 정치가 좀 이제 국민들이 옛날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그 뒤도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정치가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예. 자, 천호선 고모님이 민주주의자다라고 딱 규정을 해주셨고 설득과 사과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나 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더 발전이 있고 그다음 그다음 스테이지가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그 지금 이제 그 사실 지금의 그 조기 대선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 국면이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과 민주당 양쪽에 서로 더 존중했어야 한다 이런 질책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대화와 타협 측면에서는 어쨌든 좀 옛날보다도 더 퇴보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강조하셨던 게 이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나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 사실 대연정의 제안도 그런 연장선 위에서 하셨던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정치를 보면서 근데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화 타협의 민주주의가 되려면 네. 어떤 정치 세력이든지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계엄과 내란 과정은 민주주의 원칙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것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파괴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화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민주주의 원칙을 서로 확인하고 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텐데 어떻든 내란을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될 때만이 이제 대화 타협의 민주주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대선 이후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계엄을 직접 한 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거 오기까지 이른바 이제 뭐 입법 독주 아니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좀 비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얘기하셨잖아요. 여소야대의 상황 비슷한 건데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를 야당에게 주겠다. 네네. 그러니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하자. 그리고 거의 권력의 전부를 주겠고 나는 고유한 대통령의 장기적 과제에만 집중하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제에서는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치자,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를 하자 이런 제안들이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정신으로 임했어야 된다. 저는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야당이 탄핵을 조금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입법을 끊임없이 입법해서 다수 의견으로 올리는데 그걸 모두 거부를 하다시피 했던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훨씬 큰 것이다. 그것을 양자를 균형 있게 양쪽 다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르지는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전투형 노무현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표현은 동의하십니까? 일단 비주류에다가 도전적이고 돌파형이다. 비주류 돌파형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차이점도 있죠. 노무현 대통령 원칙을 강조하셨고 토론을 통해서 설득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려는데 중점을 두셨다면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 실용주의고 아주 신속한 판단 이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비슷한 점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점은 뭐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효율성, 실용주의적 효율 강조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주 충분한 토론이 약간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원도 수백만이 되고, 그럼 이제 그거에 맞게 당내에서든 앞으로 이제 집권을 해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네.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다른 모습이 좀 더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그렇게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동안 그러기에 너무 많이 정권과 검찰에 의해서 탄압받고 억눌려 온 측면들을 저는 이해하는 편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그 부분은 나아질 거다. 그런 예상이시네요. 예, 그거 예상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저야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만 쓴소리도 하고 해야 되겠죠. 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저 얘기 중에 가장 사람들 귀에 익은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 이걸 이제 강조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집권 비전이랄까요? 이걸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 먹사니즘이라는 거를 거듭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 비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지금 민생이 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성장과 회복을 강조해야 된다는 면에서 100% 동의를 합니다. 네. 이제 다만 지금 불평등이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성장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네. 병행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 성장의 핵심적인 목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성장,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으로서의 성장을 어떻게 잘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도 이제 그렇게 가려고 기대도 하지만 조금은 걱정도 되는, 그 실용주의를 강조를 하신 데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실용주의자였지만 실용적 진보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보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 국정을 운영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좀 지켜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렸고 이제 저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대선에 출마해서 나왔는데 오늘 저 봉화마을 가진 못했습니다. SNS에 예. 추모글을 올렸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득권에 맞서서 노동자와 약자의 편에 섰던 분이다. 그 저 밑에 아주 예. 낮은 곳으로부터 국민에게 주권을 줄 수 있는 국민 주권 개헌을 완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김문수 후보의 어떤 뭐 꼭 노무현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추모글을 올려서라기보다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과거에 노동운동하던 김문수 후보는 네. 노동자와 약자의 편이었고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나 현재의 김문수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닮은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김문수 그 뭐 처음에 의원 하실 때나 아니면 노동운동 하실 때나 이때 봤던 김문수와 지금의 김문수는 천호선 고모님이 보시기엔 많이 다르다. 예,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이 악법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노동운동했던 분 맞나? 노동부 장관 출신 맞나라는 그 회의를 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내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거나 존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준석 후보가 오늘 봉화마을에 갔어요. 가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소신 있는 정치, 정면 승부하는 뭐 정치 토론 이런 거 하겠다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서 산당 합당에 반대했던 당시에 예. 91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지금 본인이 아마 단일화 압박에 대한 어떤 대응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언급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 정신을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던 기사를 봤는데 네. 저는 그건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3당 합당에 반대했던 것은 네네. 당시 호남을 고립시키고 충청과 영남을 묶어내는 그 3당 합당이 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분열시키는 것이다. 국민 통합의 정치의 관점에서 단호하게 반대하셨던 건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하시는 것은 세대나 어떤 계층들을 너무 갈등시키고 분열시키는 정치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3당 합당 반대했던 것은
어떤 통합의 정치의 예. 정반대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예.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뭐 좀 어떤 뭐 세대가 됐건 뭐가 됐건 남녀가 됐건 갈라치기 예, 정치 남녀도 아니냐 이런 그렇죠. 부분에 약간 비판 의식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약간이 아니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검찰개혁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평가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1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검찰개혁이 화두고요. 지금 예. 뭐 기소 뭐 분리하고 수사 기소 공소 분리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이게 거의 당론입니다. 민주당의 그 사법부 개혁까지 최근에 화두로 부상을 했고요. 자, 이렇게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법조 부분, 사법 부분의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예, 그 참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 개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네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검사와의 대화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네. 가능하면 그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대하셨던 모습.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래서 결국엔 검찰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고 너무 낭만적인 것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시작하셨던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오랫동안 20년이 걸쳤고 아직도 논쟁적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검찰의 권력, 이 무기에 대한 공포심을 정치인들이 가졌던 것도 한편 있는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검찰을 이용해서 상대를 누르려고 했던 그런 습성들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뭐 검찰은 정의롭다, 사법부는 신성하다 이런 인식들이 실제로 많이 지배했기 때문에 네. 무조건 검찰의 수사가 있다면 혐의가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유죄인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검찰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데 사실은 한계로 작용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저는 이제 있는 것대로 다 드러났다. 검찰과 사법부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난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도 견제도 필요하고 네. 감시도 필요하고 다른 나라처럼 시민 참여도 필요하다는 데서 이제 국민들이 공감을 많이 이루게 됐기 때문에 옛날엔 검찰과 정치권의 싸움으로만 보시던 것이 네. 이제 국민 다수의 공감과 동의가 형성되는 그런 역할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한 거고요. 최근에 네. 사법부 대법원이 보여준 거고요. 저는 이제서야 검찰 개혁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참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꼭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 뭐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뭐 좋은 시기, 뭐 영어로는 하이타임이라 그러죠. 아주 예. 그 준비된 시기가 됐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이후에 이제 대법원을 향해서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제 민주당이 많은 공세를 펼쳤고, 예.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제 공방이 있을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 법 개정안을 이렇게 그 사법 개혁을 시리즈라면서 이제 여러 예. 가지를 했습니다. 그 뭐 법적으로는 오랫동안 저게 논의가 돼온 사실이라고 하지만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뭐 그 혐의 부분, 행위 부분 삭제해서 면소시킬 수 있는 법안을 이 시기에 한다던가 대법관 100명 증언한다던가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뭐 판사의 판결을 저기 어떻게 단죄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중도층 시각에서는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아까 보세요? 제가 사법부를 신성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거 하나하나마다 좀 다른데 네,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가 100명이지만 저는 한 3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네, 실제로 외국에서는 대법관이나 또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그러니까 판사 법조인 출신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로도 다양하고요. 저는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 왜곡죄라는 것이 독일에도 있고 뭐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만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대법원까지 한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그 소원을 합니다. 재판 소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7년도에 헌법재판소를 부활시킬 때 그 제도를 포함시키려고 해다 토론 끝에 그게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법관을 증언한다든지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면책 그 행위를 빼느냐 뭐 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으로. 네. 자, 6월 3일 선거일 이후에 이제 새 정부 탄생합니다. 아까 이제 뭐 노무현 정신 우리가 쭉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은 양당이 막 극한 대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선거 이후에는 완전히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실 때 실질적인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누구도 답을 원칙적인 것 이외에 쉽게 하기는 어려울 텐데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네. 특히 내란과 관련됐던 정당이라면 저도 좀 솔직하게 반성하고 싶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화 타협 설득과 사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모범을 보여줘 나가야 되겠죠. 여대 정당이기도 하고요. 정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 곁에서 정치 시작하셨고 지금은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한 발은 물러나 계신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 우리 천호선 고문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예,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역사적 뿌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진보 쪽으로 이끌려고 애쓰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노선은 중도 진보 노선 비슷한 거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식이었다면 사회민주주의 우파 정도의 노선을 걸으셨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중도 진보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정치는 저는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함께 경쟁해 나가는 구도라고 보는데 이 텅 빈 그리고 아직은 작은 정당들밖에 없는 이 중도 진보 정당, 현실주의 진보 노선을 걷는 정당을 만드는데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 한창민 의원이 대표되어 있는 아주 조그만 사회민주당인데요. 네네. 거기 그 사회민주당을 포함해서 그런 판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자 합니다. 네. 중도 진보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호선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고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